칙. 그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한 훈련장 라커룸. 무더운 한낮의 여기가 콘크리트 벽을 타고 그대로 스며들던 오후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닭가슴살 샌드위치를 우물거리며 수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커룸 구석에서 한 선수가 손바닥만한 끈 하나를 천천히 당기더군요. 다음 순간 도시락 뚜껑 틈으로 하얀 김이 뭉게뭉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갓 지은 밥을 솥에서 막 퍼낸 것처럼 김은 멈추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입에 물고 있던 샌드위치를 멈췄습니다. 저 연기 도대체 뭡니까? 불도 없고 전자레인지도 없는 라커룸에서 차가운 도시락이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김을 뿜어내는 겁니까? 잠시 후 라커룸 안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번졌습니다. 매콤하게 볶은 고기 냄새. 분명 방금 전까지 차갑게 식어있던 도시락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25해 동안 저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식단을 분석해왔습니다. 4번의 월드컵을 현장에서 취재했고요. 유럽과 남미의 네로라 하는 영양 시스템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락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밥이라는 건 그저 몸을 움직이는 연료일 뿐이라고. 따뜻한 정성 같은 감성이 90분의 냉정한 승부를 바꿀 수는 없다고요. 숫자와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한다고 굳게 믿었던 저는 김이 솟는 도시락 하나가 이 거대한 월드컵 베이스 캠프 전체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손바닥만한 도시락 하나가 제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신념을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대체 무엇 때문에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 그 한국 도시락 앞에 길게 줄을 서게 됐을까요? 저는 그날 그 장면을 수첩에 한 줄 적었습니다. 차가운 도시락에서 김이 나는 마술. 의문부호 3개와 함께 말이죠. 그러나 그 한 줄은 며칠 뒤 제 취재 수첩 전체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김 한 줄기가 제 안에 단단히 굳어있던 어떤 벽을 아주 천천히 녹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제가 겪은 그대로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디에고 모랄레스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일간지의 시니어 기자죠. 그리고 기자가 되기 전 저는 프로축구단의 피지컬 코치였습니다. 선수들의 몸을 만들고 무너진 체력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게 제 인생의 절반을 차지한 직업이었습니다. 25해. 짧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월 동안 단 하나의 신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몸을 만드는 건 오직 정확한 숫자뿐이다. 저는 탄수화물 로딩의 신봉자였습니다. 경기 전 며칠 동안 탄수화물을 정밀하게 계산해 몸에 채워넣는 방식. 단백질 그램수, 수분 섭취량, 나트륨 농도까지 저는 모든 걸 표로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제 노트북 안에는 수백 명의 선수 데이터가 그래프로 살아 숨쉬고 있었죠. 누군가 제게 음식의 정성이나 따뜻함을 이야기하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 감성적인 단어들은 제 표 어디에도 들어갈 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선수 한 명의 몸을 숫자로 완전히 분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체지방률, 근육량, 최대 산소 섭취량, 회복 속도. 이 모든 걸 표 안에 넣으면 그 선수의 미래까지 보인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제가 코치 시절 데이터로 컨디션을 관리한 선수들은 부상이 줄었고 성적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성공이 제 신념을 증명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해졌죠. 감정이나 정성 같은 말들은 저 같은 데이터 전문가에게는 그저 비전문가들이 쓰는 막연한 위로의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코치로 일하던 시절 한 어린 선수가 제게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경기 전날이면 어머니가 끓여주던 국물이 너무 그립다고 그게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선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그건 심리적인 의존일 뿐이라고. 네 몸에 필요한 건 그 국물이 아니라 정확한 영양소라고. 저는 그 선수에게 어머니의 국물 대신 영양보충제와 정밀하게 짠 식단표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서 진작에 지워진 말이었으니까요. 은퇴한 동료 코치들이 가끔 제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디에고, 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엑셀을 보는구나.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나는 사람을 숫자로 본다. 그게 바로 프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습니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 세 나라가 함께 여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회였습니다. 저는 남미 대표 스포츠지의 시니어 기자 자격으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더위가 살갗을 태우는 도시였습니다. 한낮이면 기온이 40도에 육박했고 습한 공기가 폐속까지 묵직하게 들어찼습니다.
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환경이었죠. 이런 날씨에서 90분을 뛴다는 건 몸 안의 모든 수분과 에너지를 쥐어 짜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를 돌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더위 속에서 매일 취재 수첩을 들고 베이스 캠프를 누볐습니다. 어떤 팀은 거대한 냉각 텐트를 설치해 선수들의 체온을 관리했고, 어떤 팀은 분 단위로 수분 보충 시간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한 유럽 강호의 영양팀은 선수마다 색깔이 다른 음료병을 들려주더군요. 각자의 땀 성분을 분석해 나트륨 농도를 다르게 맞춘 음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이지. 이런 게 진짜 피지컬 관리지. 제 수첩은 그런 첨단 시스템에 대한 기록으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유럽 강호들의 첨단 컨디셔닝 장비, 남미 팀들의 전통적인 식단 관리,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지 기자 한 명이 제게 흘리듯 말하더군요. 한국 대표팀은 호텔 뷔페를 두고도 따로 도시락을 먹는다고요. 취재를 다니다 보니 더위에 무너지는 건 한두 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팀은 훈련 도중 선수들이 탈수 증세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또 다른 팀은 경기 후반이면 거짓말처럼 다리가 풀려 실점을 거듭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잘 먹고 잘 회복하는 것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해답이 도시락 따위에 있으리라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픽 웃었습니다. 도시락이라니. 특급 호텔에 사내 진미를 마다하고 무슨 소풍이라도 가는 겁니까? 제 머릿속에서 한국 축구의 위치는 명확했습니다. 조직력은 훌륭하다. 끈질기고 성실하다. 그러나 선수 개개인의 피지컬 관리, 그러니까 몸을 다루는 과학이라는 측면에서는 유럽이나 남미보다 한 수 아래다. 저는 그렇게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사반세기 동안 쌓아온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노트북 폴더 안에는 이미 한국팀에 대한 분석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였죠. 그 파일의 결론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조직력과 활동량으로 승부하는 팀. 개인 피지컬 관리 수준은 평균. 저는 그 평가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4번의 월드컵을 취재하며 제가 내린 결론이었으니까요. 그런 팀이 호텔 뷔페를 마다하고 도시락을 고집한다는 건 제게는 그저 비효율적인 고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후배 기자 루카와 함께 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카는 저보다 15살이나 어린 친구였습니다. 의욕은 넘쳤지만 아직 세상의 쓴맛을 덜 본 그런 청년이었죠. 그가 포크로 접시를 깨작거리며 한숨을 쉬더군요. 선배님, 저 요즘 정말 밥이 안 넘어갑니다. 선수단 호텔 뷔페를 며칠 따라다녔는데 메뉴가 매일 똑같아요. 기름진 고기 아니면 차가운 샐러드. 그것도 사흘만 먹으면 물려서 손이 안 갑니다. 루카는 입맛을 잃은 게 분명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접시 2개는 거뜬히 비웠을 친구가 그날은 절반도 먹지 못하고 포크를 내려놨습니다. 그가 물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 그게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더위에 지치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차가운 음식은 넘어가질 않고 기름진 건 속이 더부룩하고요. 결국 어제는 그냥 길거리 햄버거로 때웠습니다. 선수들도 비슷한 눈치예요. 몇몇은 식당에 와서 깨작거리다가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루카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며칠 사이 살이 빠진 듯 헬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입맛이라는 건 개인차가 큰 법이니까요. 더위에 식욕이 떨어지는 건 누구나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제 접시에 고기를 마저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거겠지 하고 말이죠. 음식은 연료다. 맛이 없어도 필요한 영양만 채우면 그만이다. 그게 제 오랜 지론이었으니까요. 저는 루카의 접시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소한 투정이 경기력을 좌우할 리 없다고. 선수는 프로다. 무엇을 먹든 견뎌내는 게 프로의 몸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과달라하라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각국 국기를 두른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축제의 도시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낮에 들었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텔 뷔페를 두고 도시락을 먹는다는 한국팀. 도대체 왜일까? 무슨 고집일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것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차피 며칠 지나면 그들도 호텔 뷔페로 돌아올 거라고. 사람은 결국 편한 쪽을 택하기 마련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우연히 한국팀 베이스 캠프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호텔 본관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별도의 건물 쪽으로 한국 직원들이 분주히 식자재를 나르고 있더군요. 커다란 쌀자루와 보냉배, 그리고 무언가 가득 담긴 상자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호텔 별관 쪽에서 한국 직원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쌀자루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40도에 가까운 땡볕 아래였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호텔 주방을 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까?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비효율의 극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호텔 안에 그 좋은 주방을 두고 왜 굳이 따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의문이 제 머릿속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날 취재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 위에 가지런히 정렬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결국 모든 건 이 숫자들이 증명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 확신은 채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무더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던 그 도시에서 저는 곧 제 데이터가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장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닌 후배 루카의 텅 빈 접시에서부터였습니다. 대회가 중반으로 접어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6월 하순 과달라하라의 무더위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선수단 호텔의 국제식 뷔페 식단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루카가 며칠째 끼니를 거른다는 말이 끝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형편없길래 젊은 친구가 밥을 못 넘기나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식당 안은 의외로 한산했습니다. 넓은 홀에 은빛 식기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분명 특급 호텔의 뷔페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담긴 트레이 앞에 서는 순간 저는 루카가 왜 그렇게 한숨을 쉬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 번들거리는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들, 차갑게 식어가는 파스타, 그리고 어제도 그제도 봤던 것과 똑같은 샐러드. 메뉴가 거의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들은 금세 미지근해졌고 기름은 차갑게 굳어 표면에 허옇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접시에 고기 몇 점을 담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질기고 느끼했습니다. 40도의 더위 속에서 이런 음식을 매일 먹으라니 솔직히 저조차도 두세 점을 넘기기가 버거웠습니다. 저는 뷔페 라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음식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직업병 같은 거였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무엇이 과한지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할수록 한숨이 나왔습니다. 탄수화물은 빵과 파스타에 치우쳐 있었고 채소는 거의 손대지 않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단백질의 질이 형편없었습니다. 기름에 오래 튀기거나 부은 고기들은 더위에 금세 산패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영양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야말로 낙제점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겁니다. 모든 음식이 차갑거나 미지근했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린 선수가 잃어버린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려면 따뜻한 국물만한 게 없는데 이 식당 어디에도 그런 메뉴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더위와 이 선수들에게 애초에 맞지 않는 식단이었던 겁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몇몇 나라의 선수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접시를 보니 하나같이 음식이 절반 이상 남아있더군요. 한 선수는 포크로 샐러드를 몇 번 휘젓다가 그대로 일어났고 또 다른 선수는 빵 한 조각과 물만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식욕을 잃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매일 똑같은 메뉴에 물려버린 얼굴들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음식은 연료다. 맛이 없어도 영양만 채우면 된다. 제가 평생 외치던 그 말이 이 식당 안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라도 선수가 입에 넣지 못하면 그건 영양이 아니라 그저 식어가는 쓰레기일 뿐이니까요. 그 단순한 사실이 제 머릿속을 묵직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루카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트레이 앞을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결국 아무것도 담지 않고 물 한 잔만 들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보셨죠? 이게 벌써 일주일째 똑같습니다. 더운 날에 기름진 고기만 계속 나오니까 선수들도 손을 안 대요. 어떤 선수는 배가 고픈데도 도저히 못 먹겠다면서 방으로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루카의 헬쑥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사이 그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입맛이 까다롭다고 핀잔을 주려다 그 말을 그만 삼켜버렸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식당을 거쳐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였으니까요. 루카는 물잔을 한 모금 들이켜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어제 한 팀 트레이너가 그러는데 선수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훈련 강도를 못 따라간대요. 오후 훈련만 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집중력도 뚝뚝 떨어진다고요. 잘 먹어야 잘 뛰는 건데 그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그건 정신력의 문제라고 프로라면 견뎌야 한다고 일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 남겨진 그 수많은 음식 접시들이 제 입을 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 유럽팀의 영양 담당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더위 때문에 선수들의 체중이 며칠 사이 평균 1kg에서 2kg씩 빠지고 있다고요. 식욕 부진에 수분 손실까지 겹치면서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양제로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선수가 제대로 된 한 끼를 맛있게 먹어줘야 하는데 이 날씨에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 됐네요. 저는 그 영양 담당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있는 팀도 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외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사실 한 팀이 눈에 띄긴 해요. 아시아의 어느 팀인데 자체 급식 시스템을 따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비결이 궁금해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팀, 자체 급식.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단 하나, 그 도시락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으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신봉하던 데이터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단백질 그램 수를 아무리 완벽하게 계산해도 그 음식이 선수의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으면 모든 숫자가 무의미해진다. 25회 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가 만든 표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숫자들, 단백질, 탄수화물, 수분, 전해질, 그 모든 항목이 깔끔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 어디에도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이나 입맛, 그리고 그 음식이 주는 위안 같은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표가 어딘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표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지만 한 번 떠오른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봤던 한국 직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땡볕 아래 쌀자루를 짊어지고 별관으로 향하던 그 사람들. 호텔 뷔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동안 한국팀은 따로 도시락을 먹는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고 있을까? 설마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까?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한국팀 베이스 캠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저 호기심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면서요. 멀찍이서 보니 한국 선수들의 표정이 다른 팀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식욕을 잃고 해숙해진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생기가 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선수는 동료의 등에 가볍게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지친 기색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찍이 나무 그늘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팀 선수들이 더위에 축 처져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을 때 한국 선수들은 훈련을 마치고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라커룸으로 오갔습니다. 한 선수는 동료에게 무어라 말하며 자기 배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든든하게 잘 먹었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이상하게도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더위, 같은 일정. 그런데 왜 한국 선수들은 저렇게 멀쩡한 걸까? 제 머릿속에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따로 먹는다는 그 정체불명의 도시락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기자로서 그리고 한때 피지컬 코치였던 사람으로서 저는 그 도시락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이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선수들의 컨디션을 지탱하고 있는 걸까? 단순한 향수병 달래기용 한 끼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게 있는 건지. 저는 그날 밤 취재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은 한국팀 라커룸을 직접 찾아가 보자. 그 도시락이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자. 펜을 내려놓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어차피 도시락은 도시락일 테니까. 호텔 주방의 첨단 설비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게 뻔하니까. 저는 그렇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제가 그 라커룸에서 마주하게 될 장면이 25회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신념의 첫 단추를 풀어버리게 될 줄은 그날 밤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저는 한국팀 베이스 캠프의 라커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리 취재 협조를 구한 덕에 잠깐 안을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훈련을 막 마친 선수들이 의자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며칠 전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바로 그 도시락이 하나씩 놓여 있었습니다. 라커룸 안의 공기는 묘했습니다. 땀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인 여느 선수단 라커룸의 풍경.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 냄새였습니다. 다른 팀 라커룸에서는 맡을 수 없는 따뜻한 집밥 냄새. 선수들은 훈련의 피로를 그 냄새 하나로 풀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 풍경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분명 격전의 한복판인 월드컵 라커룸인데
어쩐지 누군가의 집 거실처럼 따뜻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도시락처럼 보였습니다. 직사각형의 용기, 단정하게 닫힌 뚜껑.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저는 마음 한구석으로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식어 빠진 밥과 반찬이겠지. 호텔 주방의 사내 진미에 비하면 초라한 한 끼일 거라고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어디 한번 보자는 심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선수가 도시락 바닥 쪽에 달린 작은 끈을 잡더니 천천히 당겼습니다. 그 순간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도시락 아래쪽에서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처음 목격했던 바로 그 장면. 불도 전기도 없는 라커룸 한복판에서 차가웠던 도시락이 스스로 따뜻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팔짱을 풀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도시락 용기 아래에 별도의 칸이 있었고 그 안에 발열팩이라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선수가 그 칸에 물을 부으면 발열팩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순식간에 뜨거운 열을 내뿜는 구조였습니다. 그 열기가 위쪽 음식 칸으로 전해지면서 차갑던 밥과 반찬이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가스불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물 한 컵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발열팩이라는 물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도시락 옆면에는 작은 안내 그림과 주의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상에 주의하라는 경고였죠. 그만큼 발열팩에서 나오는 열이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물을 붓고 뚜껑을 닫은 채 몇 분만 기다리면 영하의 날씨에서도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 발열 도시락은 겨울철 추운 환경에서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찜은 그 기술을 이 무더운 멕시코에서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더위에 미지근해진 음식 대신 언제 어디서나 갓 데운 따뜻한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그 발상의 전환에 내심 감탄했습니다. 보통은 더운 곳에서 굳이 음식을 데워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 주는 위안이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한국에는 찬밥 신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식의 온도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다고 누군가 제게 설명해 줬습니다. 손님이 오면 반드시 뜨겁게 데운 밥과 국을 대접한다는 그 오래된 정성의 문화 말입니다. 잠시 후 선수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라커룸 전체에 매콤하고 달큼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갓 데워진 흰쌀밥에서는 김이 솟아올랐고 그 옆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제육볶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불고기, 멸치볶음, 그리고 빨갛 케익은 깍두기까지. 그건 제가 상상했던 식어 빠진 한 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집 부엌에서 방금 차려낸 한상 같았습니다. 저는 직업병처럼 그 도시락의 구성을 머릿속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으로 채운 탄수화물, 제육볶음과 불고기로 채운 양질의 단백질, 멸치볶음의 칼슘과 깍두기의 발효 효소까지. 놀랍게도 영양균형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모든 반찬이 한국 선수들에게 익숙한 음식이라 입맛을 잃을 일이 없었습니다. 호텔 뷔페가 양은 많아도 손이 안 가는 음식들이었다면 이 도시락은 양은 적당해도 한 톨도 남기지 않게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먹어야 영양이 된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 작은 도시락이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목구멍이 꿀꺽 침을 삼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차가운 호텔 음식만 보던 제 몸이 그 따뜻한 음식 앞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건 영양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그저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 앞에서 제 머릿속의 복잡한 표들이 한순간 멍하니 비어버렸습니다. 선수들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 뷔페 앞에서 무표정하게 음식을 깨작거리던 다른 팀 선수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펴졌고 밥 한 술을 입에 넣을 때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선수는 옆 동료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진짜 집에 온 것 같아. 그 짧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커룸 안쪽에 다른 나라 선수 2명이 우연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시설을 함께 쓰는 인접한 팀의 선수들이었죠. 그들은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냄새를 맡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거 혹시 우리도 한번 먹어볼 수 있나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펜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멈췄습니다. 25회 동안 어떤 취재 현장에서도 펜을 놓은 적이 없던 제가 그 순간만큼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그 좋은 뷔페를 마다하고 다른 나라 선수가 한국의 도시락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그저 연료라던 제 신념이 그 한 장면 앞에서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국 선수가 한국 도시락에 관심을 보이자 라커룸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익숙한 듯 웃으며 자기들 음식을 권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회 내내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국팀 도시락 냄새를 맡고 부러워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는 한국 선수에게 도시락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진지하게 물어보기까지 했다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그것도 자기 나라 최고의 영양 지원을 받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국의 도시락 하나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차가운 호텔 음식에 지쳐 있었고, 그래서 따뜻한 한 끼의 가치를 본능적으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는 흔쾌히 자기 반찬을 조금 덜어 그 선수에게 건넸습니다. 외국 선수는 제육볶음 한 점을 입에 넣더니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엄지를 번쩍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동료에게 무어라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하게 부러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 김, 저 냄새, 저 따뜻함이 이상하게도 부러웠습니다. 데이터를 신봉하던 제 안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낯선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명세기 사반세기 경력의 영양 전문가가 고작 도시락 하나를 부러워하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부러움이라는 감정은 한번 솟아오르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차가운 샌드위치를 다시 마주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그 음식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라커룸에서 본 그 김 솟는 도시락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저는 라커룸을 나서면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래팩 하나로 따뜻해지는 도시락. 그거 자체도 놀라웠지만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먹는 선수들의 표정,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다가온 다른 나라 선수들의 눈빛.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후배 루카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루카는 제 말을 듣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럼 그 도시락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설마 호텔 주방에서 만드는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텔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은 베이스 캠프 근처에 자기들만의 급식 베이스를 따로 차려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봤던 쌀자루를 짊어지고 배관으로 향하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도시락을 만드는 주인공들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건 빈사내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수소문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이런 자체 급식을 운영한 것이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오래전부터 큰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현지의 자체 급식 베이스를 차려 선수들에게 한식을 직접 만들어 제공해왔다고 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선수들이 익숙한 음식으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정교하게 발전했고 마침내 발열 도시락이라는 형태로까지 진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 처음 본 그 발열 도시락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이고 다듬어진 한 나라의 오랜 정성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도시락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깔보고 있었던 거죠. 라커룸의 도시락은 결과물일 뿐이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딘가에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저는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시스템의 실체를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도시락을 매일 어떻게 만들어낼까? 선수단 전체가 먹을 도시락을, 그것도 낯선 타국에서 몇 끼 따뜻하게 준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재료 조달부터 조리, 포장, 배송까지 그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과정이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급식 베이스를 취재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 베이스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 조은영 영양사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파견된 베테랑 영양사로 선수들의 식단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김중현 조리장. 한국에서 먹는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고집한다는 주방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수첩에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다. 데이터로 한번 따져보자. 도시락이 아무리 따뜻하고 맛있어 보여도 결국 영양학적으로 허술하다면 그건 그저 감성파리에 불과할 테니까. 저는 여전히 제 데이터에 대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을 무기 삼아 한국 급식 베이스의 허점을 찾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뒤 그 급식 베이스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알게 됩니다. 제가 찾으려던 허점 같은 건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 데이터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한,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의 정성까지 얹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가을 뒤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에 저는 한국 급식 베이스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차로 한참을 달려야 닿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 시각에 이미 베이스 안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광경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솥에서 김이 펄펄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다른 팀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이곳 사람들은 벌써 한참 전부터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주방 안은 후끈한 열기와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흰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재료를 다듬고 고기를 볶고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 급식 베이스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시락 몇 개를 대충 포장하는 작은 부엌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하나의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대한 솥에서 밥이 지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산더미 같은 고기가 손질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완성된 반찬이 차례차례 도시락 용기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확한 순서와 시간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베이스가 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팀은 선수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머무르는 상황에 맞춰 급식 베이스를 여러 곳에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 선수들에게 가장 신선하고 따뜻한 도시락을 전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한 곳에서 다 만들어 배달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규모를 가늠하며 다시 한번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맞아준 사람은 조은현 영양사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흰 조리복, 그리고 피곤함이 묻어나면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 그녀는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곧바로 다시 솥 앞으로 향했습니다. 한가하게 인터뷰에 응할 여유 같은 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분주함 속에서 조용히 그녀의 일을 지켜봤습니다. 조은영 영양사가 솥에서 막 익은 고기를 한 점 집어들고 색깔과 익힘 정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조리사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단백질 함량을 더 높여야 한다. 양도 더 넉넉하게 담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라니. 제가 평생 표로 만들어 관리하던 바로 그 개념을 이 새벽 주방에서 영양사가 직접 입에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호텔 뷔페를 두고 왜 이렇게까지 따로 음식을 만드는 겁니까? 조은영 영양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 직접 가서 보니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메인 반찬에 단백질 비율을 높이고 양도 최대한 많이 담아서 선수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제 노트북 표 속에 있던 바로 그 분석이었습니다. 호텔 뷔페의 단백질 부족. 제가 며칠을 들여다보며 발견했던 그 문제를 이 사람은 이미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고, 게다가 그에 대한 해법까지 음식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데이터가 한 발 늦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은영 영양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하나하나가 그저 똑같이 찍어내는 음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의 종목과 체격에 따라 담는 양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피겨처럼 체중 관리가 중요한 종목 선수들에게는 양을 적게, 봅슬레이나 썰매 같은 힘을 쓰는 종목 선수들에게는 양을 더 많이 담는다고요? 같은 도시락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선수 한 명 한 명을 위한 세심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베이스를 둘러보다가 한쪽에 쌓여있는 고기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조은영 영양사가 설명해줬습니다. 대회 전체 기간 동안 사용하는 육류만 무려 700kg에 달한다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700kg. 선수들의 단백질을 책임지기 위해 그 많은 고기를 멀리 한국에서부터 혹은 현지에서 일일이 조달해 손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숫자부터 차근차근 떠올려 봤습니다. 도시락 1개. 그 안에 담긴 고기 반찬. 그것이 몇 끼 수십 개씩 만들어지고 하루 2끼, 대회 기간 내내 이어지면 결국 700kg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됩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라커룸에서 본 도시락 1개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쉼없이 돌아가야만 비로소 선수의 손에 닿는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중현 조리장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팬 앞에서 고기를 볶고 있었는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자 그는 잠깐 손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것과 똑같은 맛을 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면 저희는 그저 뿌듯하죠. 도시락 놓고 힘내서 좋은 성적 내주면 더 바랄 게 없고요. 김중현 조리자는 고기를 볶으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명절이 끼면 사골국이나 전 같은 명절 음식도 일부러 챙겨서 만든다고요. 타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선수들이 외롭지 않도록 고향의 명절상을 그대로 옮겨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이건 영양관리의 차원을 한참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멀리 떠나온 사람들에게 고향을 통째로 배달해주는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멀리 타국에서 싸우는 선수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편지였습니다. 집밥의 맛으로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김중현 조리장은 신선식품의 경우 한국과 다른 게 있어서 현지 식재료로 대체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쌀과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핵심 재료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 시스템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듣게 됐습니다. 한국이 이 급식 지원에 투입한 예산이 무려 22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지 선수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 한 나라가 그만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시설을 빌리고 인력을 파견하고 식자재를 수송하고 그 모든 것을 합치면 결코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효율만 따지는 제 머리로는 호텔 뷔페를 이용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힐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효율을 포기하고 선수들의 한 끼를 선택했습니다. 조은영 영양사는 도시락 외에도 회복식을 따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격렬한 경기를 마치고 나면 입맛이 뚝 떨어지는데 그럴 때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음료 형태의 회복식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백질 음료, 두유, 식혜, 과일 주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지친 몸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헤아려 준비해두는 세심함. 저는 그 디테일 앞에서 또 한 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수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 식자재를 옮기는 일조차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구간은 편도로만 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 먼 길을 신선한 식재료를 싣고 직접 운전해서 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말이죠. 40도의 더위 속에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냉 장비를 가득 싣고 장거리를 오가는 일. 그건 단순한 배송이 아니라 거의 사투에 가까운 노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수고를 떠올리며 도시락 하나에 담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그때 조은영 영양사가 제게 김치 한 조각을 보여주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김치는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특별한 김치라고 했습니다. 젓갈은 통관 절차가 무척 까다로워서 그것 없이도 똑같은 맛을 내는 김치를 어렵게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디테일에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치 하나에도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다니. 저라면 그냥 통관이 안 되니 포기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끝끝내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김중현 조리자는 고기를 볶으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명절이 끼면 사골국이나 전 같은 명절 음식도 일부러 챙겨서 만든다고요. 타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선수들이 외롭지 않도록 고향의 명절상을 그대로 옮겨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이건 영양관리의 차원을 한참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멀리 떠나온 사람들에게 고향을 통째로 배달해주는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 결국 감성에 기댄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두 눈으로 확인한 이곳에는 제가 찾으려던 허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데이터보다 더 정교하고 더 치밀했습니다. 거기에 제 데이터에는 없는 것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정성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은영 영양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비율부터 종목별 배분량까지 그 모든 걸 다 계산해서 담는다는 말씀입니까? 조은영 영양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선수들마다 필요한 게 다르니까요. 그게 저희가 여기까지 와서 직접 만드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안이 바싹 말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숫자와 함께 살아온 제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결코 표로 옮길 수 없는 그 변수로요. 저는 한참 만에 가까스로 입을 열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밥을 그저 연료라고 불렀는데 한국은 그걸 집이라고 부르는군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조은영 영양사는 제 말을 듣고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치르는 대회일수록 선수들이 익숙한 밥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희는 그저 부모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의 마음. 제 데이터표 어디에도 없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25회. 저는 데이터라는 무기 하나로 이 세계의 정점에 서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선수의 몸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이 새벽 주방에서 저는 제 데이터보다 더 정교한 계산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차가운 숫자가 아니라 따뜻한 밥과 국으로 구현된 계산이었습니다. 제 데이터 우월감이라는 단단한 갑옷에 그날 처음으로 깊은 금이 갔습니다. 저는 그 새벽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칼질로 거칠어진 손, 뜨거운 솥에 대어 붉어진 손목. 그들은 대회 기간 내내 쉬는 날 없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고 나면 곧바로 저녁 도시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만들어내는 도시락이 수십 개. 그것을 종목별로 보온백에 나눠 담아 식사 시간에 정확히 맞춰 각 선수촌으로 배달했습니다. 한 끼도 늦으면 안 됐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거기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한 자리에서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데이터를 실제 음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전문가는 책상 앞이 아니라 바로 이 뜨거운 솥 앞에 있었던 거죠. 저는 베이스 한쪽에 서서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이 노동. 40도를 넘나드는 더위 속에서 펄펄 끓는 솥 앞을 떠나지 않는 이 사람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수들의 한 끼를 위해 땀을 흘리는 그 모습. 저는 그 광경 앞에서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부러움도 놀라움도 아닌 처음 느껴보는 어떤 뭉클함이었습니다. 저는 조은영 영양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든데 무엇이 당신들을 버티게 합니까? 그녀는 잠시 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선수들이 도시락을 받고 잘 먹었다고 힘이 났다고 말해줄 때요. 그 한마디면 새벽잠을 설친 것도 땀 흘린 것도 다 잊어버려요. 저는 그 대답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상이나 효율 같은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이 모든 게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쫓아다닌 건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 작은 도시락 안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머리로 기록할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급식 베이스를 다녀온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과달라라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도심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한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새벽 5시의 솥, 700kg의 고기, 종목별로 다르게 담는 도시락, 편도 몇 시간을 달려 식자재를 나르는 사람들,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여기 와 있다던 조은영 영양사의 그 한마디. 그 모든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천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급식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가 자기 선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마음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취재한 수많은 첨단 시스템들을 떠올렸습니다. 색깔별 음료병, 냉각 텐트, 분단위 수분 보충 계획. 그 모든 것이 분명 훌륭한 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딘가 차갑고 사무적이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 급식 베이스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선수들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 이야기를 하는 부모처럼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그날 밤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득 제 지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5해 동안 저는 사람의 몸을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그 어린 선수에게 어머니의 국물 대신 영양보충제를 안겨주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그 선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빼앗았던 건 아닐까. 그 국물 한 그릇에 담겨있던 데이터로는 잴 수 없는 그 쉼을 말입니다. 그 선수는 결국 큰 선수가 되지 못하고 일찍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게 그 선수의 재능 부족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어쩌면 제가 그 선수에게서 마음의 안식처를 빼앗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국물 한 그릇이 주던 위안. 그게 있었다면 그 선수는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에 이르자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데이터를 맹신하느라 저는 정작 사람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선수들의 라커룸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경기를 하루 앞둔 선수들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발열팩을 당기자 어김없이 김이 솟아올랐고 선수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미소가 바로 답이구나. 아무리 정교한 영양 데이터도 결국은 저 한 번의 미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한국은 데이터와 미소를 모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선수가 도시락을 다 먹고 나서 두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이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 선수는 빈 도시락을 보며 흐뭇하게 배를 두드렸습니다. 경기를 앞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그 도시락 한 끼가 선수들에게 작은 안도와 힘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컨디셔닝이란 이런 게 아닐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것. 한국은 그걸 도시락 하나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놀라운 광경을 다시 목격하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단의 관계자 몇 명이 한국 급식 베이스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조심스레 한국 직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 팀에도 이런 급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알아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그저 한국만의 별난 고집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관계자들에게 슬쩍 다가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발열 도시락의 원리를 궁금해했고 어떻게 매끼 따뜻한 음식을 선수들에게 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우리 선수들이 더 잘 먹었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며칠간 가까이서 지켜본 것만으로도 이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마음 깊이 인정하게 됐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저는 이 시스템을 깎아내리려고 벼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축구는 피지컬 관리가 한 수 아래라던 제 오만한 평가가 이제는 제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절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절반도 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무렵 후배 루카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끼니를 거르던 그가 어느 날 환한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저 드디어 제대로 된 밥을 먹었어요. 한국 직원분들이 남는 도시락이 있다며 하나 나눠주셨거든요. 그걸 먹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기운이 나더라고요. 저는 헬쑥했던 루카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도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를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따뜻한 한 끼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요. 그건 더 이상 추상적인 감성이 아니라 제 눈앞에서 벌어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조은영 영양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들의 허점을 찾으러 왔었다고. 음식 따위가 경기를 바꿀 수 없다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입니다. 조은영 영양사는 제 고백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도시락을 한번 먹어본 선수들은 절대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단지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한번 느끼고 나면 다시는 차가운 효율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마음, 따뜻한 밥 한 끼 챙겨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을 여기서도 그대로 하는 것뿐이거든요.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그 말이 오히려 가장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멀리서 온 저에게는 평생 본 적 없는 감동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그 도시락을 저도 한번 먹어볼 수 있겠느냐고요. 영세기 25회 경력의 영양 전문가가 정작 그 도시락을 한 번도 직접 맛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떠올랐던 겁니다. 조은영 영양사는 흔쾌히 도시락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발열팩의 끈을 당겼습니다. 그 익숙한 소리와 함께 김이 솟아올랐습니다. 몇 분을 기다린 뒤 뚜껑을 열자 따뜻한 밥과 제육볶음의 냄새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저 음식이 따뜻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새벽부터 소다풀 지킨 사람들,
먼 길을 달려 식재료를 나른 사람들의 정성이 그 한 술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먹으며 평생 처음으로 음식 앞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한 그릇의 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수고와 마음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25해를 살고도 그제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데이터로는 결코 닿을 수 없었던 진실이 그 따뜻한 한 술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제육볶음은 매콤하면서도 달콤했고 밥은 고슬고슬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멸치볶음의 고소함, 깍두기의 아삭한 식감까지. 그건 제가 평생 분석해온 어떤 영양 데이터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그 맛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정성껏 만들었다는 그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어린 선수가 그토록 어머니의 국물을 그리워했던 이유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밥을 다 먹고 빈 도시락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제 노트북 안에는 여전히 수백 개의 데이터표가 장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 표들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도시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숫자로 가득한 표보다 텅 빈 그 도시락 하나가 제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줬으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신봉해온 데이터는 결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숫자 위에 사람의 마음이 더해질 때 비로소 그 숫자는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한국은 그 둘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저는 그 절반만 손에 쥐고 평생을 우쭐 때왔던 겁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승부는 그라운드에서 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그라운드에서 뛸 체력을 그리고 그 체력을 바치는 마음을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집밥의 정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실을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통해 비로소 배운 겁니다. 저는 펜을 들어 수첩의 맨 첫 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 제가 적은 한 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도시락에서 김이 나는 마술. 의문부호 3개. 저는 그 문장 아래에 새로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건 마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 짧은 한 줄을 적으면서 저는 비로소 며칠간의 긴 여정이 하나의 답에 도달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데이터표를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빈 화면에 커서를 깜빡이며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5해 동안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종류의 글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글, 효율이 아니라 정성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이 곧 세계를 향한 하나의 고백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전히 데이터표가 가득한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일상은 예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멕시코의 그 새벽 주방에서 시작된 변화가 여전히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회 기간에 제가 쓴 그 칼럼은 발표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한국의 발열 도시락 급식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제 오만한 편견에서 시작해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승부는 밥심에서 시작된다는 말, 이제 그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제 독자들 중에는 저를 오래 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차갑고 데이터에만 매달리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음식의 정성에 대해 그것도 눈물까지 흘렸다고 고백하는 글을 쓰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독자는 제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저는 그 편지에 짧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도시락 하나를 만났을 뿐이라고요. 그 칼럼은 남미를 넘어 유럽의 여러 매체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데이터를 맹신하기로 유명했던 까칠한 영양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도시락 하나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 그 솔직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여러 나라의 스포츠 영양 전문가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식 급식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자기 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칼럼 한 편이 작은 씨앗이 되어 한국의 정성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칼럼은 제가 쓴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소다풀 지키던 사람들, 편도 몇 시간을 달려 식자재를 나르던 사람들, 그리고 엄마의 마음으로 도시락을 담던 조은영 영양사와 김중현 조리장.
그들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후배 루카도 그 무렵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멕시코에서 돌아온 뒤로 음식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취재를 다닐 때마다 그 나라가 선수들에게 어떤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제공하는지를 가장 먼저 살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새벽 주방에서 시작된 변화가 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자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뒤 저는 한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발열 도시락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방현장을 가득 메운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음식의 정성이 경기력을 바꾼다는 제 이야기를 예전의 저처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역시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으니까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며 멕시코 라코룸에서 김이 솟던 도시락 이야기를 꺼내자 청중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차가운 도시락에서 어떻게 김이 나느냐는 예전의 저와 똑같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효팩의 원리를 설명했고 종목별로 양을 다르게 담는 세심함과 700kg에 달하는 육류, 그리고 22억 원이라는 예상까지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청중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떠받치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자 강연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평생 음식을 연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집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차이가 결국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말을 마치는 순간 강연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곧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제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한국의 그 주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저는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몇몇 나라들이 한국식 급식 시스템을 본떠 자체 급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발효 용기를 흉내낸 도시락, 선수별로 맞춤형 식단을 짜는 시스템. 한국이 오래전부터 묵묵히 해오던 그 방식이 이제는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열 용기를 따라 만들어도 그 안에 담긴 정성까지는 쉽게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한 가지를 더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이 급식 시스템을 시작한 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큰 대회가 열릴 때마다 한국은 묵묵히 자기 선수들의 한 끼를 챙겨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를 받지 못해도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그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정성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빈 도시락을 떠올립니다. 멕시코의 그 라쿠룸에서 제가 직접 맛본 도시락. 따뜻한 밥과 제육볶음의 냄새. 그리고 그 한술에 담겨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25해 동안 제가 쌓아온 그 어떤 데이터보다도 그 한 끼의 기억이 제게는 더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는 함께 봅니다. 한 그릇의 밥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지, 따뜻한 한 끼가 어떻게 지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지, 저는 그것을 한국의 도시락에서 배웠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별것 아니라고 했던 그 따뜻한 마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었다고. 그리고 멀리서 온 한 까칠한 기자의 평생 신념을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그날 받았던 빈 도시락 사진 한 장을 붙여두었습니다. 글을 쓰다 막힐 때면 저는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새벽 주방에 김솟던 속과 사람들의 분주한 손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깨닫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성 속에 있다는 것을요. 승부는 그라운드에서 납니다. 하지만 그 승부를 떠받치는 건 누군가가 새벽부터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입니다. 한국은 그 단순한 진실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작은 도시락 하나에 담겨 이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